네, 안녕하세요. 백엔드 웹 개발 수업을 진행할 구정은 교수입니다. 본 교과에서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백엔드 웹 개발 기술을 학습하게 됩니다. 스프링이란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프레임워크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관점에서 개발 목표를 또는 목적을 쉽게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코드의 뼈대를 미리 만들어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바로 코드의 안정성과 비용 절감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코드의 뼈대를 활용해 개발을 할 경우 빠르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초보 개발자의 경우라도 안정적인 코드를 개발할 수 있어서 현재 요즘에는 프레임워크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프링은 기존 기술의 복잡성을 크게 줄인 프레임워크이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스프링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을 할 경우 복잡한 설정을 해야 하는 개발자들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성을 좀 더 간소화시키고 또한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게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향상된 개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더 나은 프레임워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의 요구사항에 발맞춰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 교과의 최종 목표도 스프링 부트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스프링 부트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프링이라고 하는 기본 지식이 일부 선수학습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본 교과에서도 스프링 부트뿐만 아니라 스프링에 대한 학습을 포함하여 교과 내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차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기술에 앞서 선수되어야 할 학습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프링은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렸지만 자바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주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선수학습으로 웹 서비스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강입니다. 웹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웹 서비스의 개념. 둘째, 웹 서비스의 역사에 대해 살펴봅니다. 앞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첫째, 웹 서비스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웹 서비스의 역사를 이해하고 현재 웹 서비스의 개발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웹 서비스는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중 하나로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두 대상 간의 데이터 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루어진 기술을 프로그램을 통해 제어를 하려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개발자 관점에서 하드웨어적인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두 대상 간의 데이터를 이동시키기 위한 기술을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상화시킨 데이터 입출력에 대해 추상화시킨 개념인 스트림에 대해 아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 입출력 프로그래밍을 다뤄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제가 전송한 데이터를 상대 측에서 이해를 하려면 제가 보내는 데이터에 대하여 상대방과 정해진 규격에 따라 보내주실 때 그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두 대상 간의 데이터 교환은 두 대상 간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또는 정해놓은 규격에 따라 데이터를 보내고 받았을 때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두 대상에 연결되어질 때 사용한 이러한 규격 또는 정해진 규칙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요 전자펜이라고 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저랑 여러분들 사이에 이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전자펜을 그냥 연필이라고 부를게, 내가 이따 보낼 때에는 연필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전자펜인지 알고 계시지만 저와의 약속상 연필이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이따 전자펜이 여러분들한테 도착했을 때에는 당연히 연필로 제가 호칭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연필로서 정상 처리를 해주실 수 있겠죠? 자, 바로 이렇게 두 대상 간의 정해진 규칙 또는 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하며 원격으로 떨어진 두 대상 간의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격에 맞춰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고요. 물론 앞서 설명드린 예제에서 제가 이걸 연필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여러분들과 저와의 약속일 뿐이라서 전 세계나 또는 다른 우리 여러분들하고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한테 가서 나 연필을 전송했어 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겠죠?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일 경우 반드시 표준화된 규약을 하나 지켜서 표준화된 규격을 지켜서 전송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을 하실 때 주로 쓰시는 그 규약 정보로 TCP/IP를 사용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두 대상 간, 즉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두 대상 간에는 대상 간의 데이터 전송에서는 반드시 규격이라는 걸 지켜서 보내고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과를 통해 개발하려고 하는 웹 서비스는 어떨까요? 웹 서비스 역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두 대상이 존재합니다. 이 두 대상 중 한쪽을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요. 다른 한쪽을 서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왜 이름이 다를까요? 바로 역할에서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웹 클라이언트는 웹 서비스를 제공받는 역할만 수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웹 서버는 이름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웹이라는 서비스를 제공만 해야 합니다. 즉, 웹 서비스는 이와 같이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로 구성이 되도록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왜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은 네트워크 구성 모델 중 하나로서 여러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서버에 서비스를 동시에 요청하더라도 문제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델이기 때문에 웹 서비스의 목적에 맞춰 이와 같은 네트워크 모델을 적용하여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축한 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서버는 자신이 서비스하고 싶은 내용을 웹페이지, 페이지라고 하는 단위로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아무한테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요청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 맞는 페이지를 찾아 거기에 맞는 응답을 해주는 원리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웹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통해 서버로부터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웹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 대한 주소, 즉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URL이죠. URL을 입력한 후 입력된 정보를 실행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게 되면 웹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할 때 요청 정보를 반드시 HTTP 프로토콜 규격에 맞춰 요청 정보를 해주셔야만 웹 서버는 그 요청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원하는 페이지를 찾아 원하는 결과물을 서비스해 줄 수 있게 되고요. 이 서비스를 줄 때 역시 HTTP 규격에 맞춰 응답 정보를 형식을 맞추어 작성한 후 그것을 웹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원리가 이해가 되실까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웹 서비스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웹 클라이언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HTTP 프로토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데도 웹 서비스를 아주 쉽게 잘 사용하고 있는걸요? 저는 제 생각엔 프로토콜에 대한 규격을 지키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웹 클라이언트로서 수행을 하실 때에는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을 하시게 되고 그 역할을 수행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의 브라우저들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페이지의 주소만 입력하면 그 HTTP에 준하는 프로토콜 규격에 맞는 요청 정보를 알아서 규격에 맞게 만들어주고 그 정보를 활용해 요청도 직접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서버로부터 HTTP 규격에 맞도록 구성된 응답 메시지를 받아서 거기 안에 있는 정보를 실제로 해석하여 사용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출력 처리하여 내보내는 역할까지도 모두 브라우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이러한 전문적인 프로토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서비스를 쉽게 받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웹 서비스는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가지고 여러 클라이언트들의 서비스를 동시에 요청이 들어와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이 두 대상 간에는 반드시 HTTP 프로토콜 규격에 의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만 웹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백엔드 웹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프로토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까요? 라고 또 다른 질문이 생기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백엔드 웹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서버 내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기는 과정으로 프로그래밍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래밍의 대부분은 오고 가는 메시지를 제어하는 것이 핵심적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오고 가는 메시지의 내용이 프로토콜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면 그 프로토콜의 규격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웹서버 프로그래밍을 전문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웹 프로그래머라면 반드시 이 HTTP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웹 서비스의 역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웹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술적 변화를 이끌어왔고 현재 어떠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웹 서비스입니다. 1세대 웹 서비스는 정적인 웹 서비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웹 서비스의 실행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적인 웹과 동적인 앞으로 배울 웹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웹 서비스는 서버가 우선 자신이 서비스하고 싶은 페이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해당하는 서비스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다면 해당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규격에 맞춰 클라이언트에게 응답 처리해주게 됩니다. 이때 요 하나의 페이지의 내용을 요청에 따라 동적으로 생성해서 응답해주는 모델이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송을 하는 방식을 바로 정적인 웹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적인 웹 서비스의 형태는 여러 클라이언트가 같은 페이지에 요청을 했을 경우 모든 클라이언트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서버가 응답하는 페이지의 내용을 도식화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보통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내용에 준하는 데이터와 맞을까요? 거기에 멀티미디어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스타일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응답을 준다라고 간략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정적인 웹 서비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모든 클라이언트가 제공받는 응답에 대해서 같은 데이터와 같은 스타일을 제공받기 때문에 좀 더 나만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라면 이러한 서비스 모델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서비스의 형태가 바로 2세대 웹 서비스 모델입니다. 2세대 웹 서비스 모델은
동적인 웹 서비스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동적인 웹 서비스란 사용자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맞춰 그 내용과 스타일을 바꾸어 전송하는 기술을 의미한다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적인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프로그래밍적인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웹 서비스는 두 대상 간의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보니 프로그래밍적인 발전도 두 영역에서 모두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사용자와의 대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다양한 출력을 전담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래밍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는 주로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입력에 맞는 다각화된 출력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주로 마우스의 클릭이나 키보드의 입력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게 하는 기술들이 주로 자바스크립트에 의해 제어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서버 쪽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웹 서비스의 응답을 도식화해 보면 데이터와 스타일로 전송이 이루어진다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데이터를 동적으로 바꾸거나 스타일에 관련된 기술을 동적으로 바꾸어서 응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모두 서버의 역할일 수 있는데, 특히 이 데이터 부분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버이기 때문에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시스템과 연동하여 데이터 요청에 따라 저장되어진 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가공 처리를 해서 원하는 서비스에 준하는 데이터와 함께 스타일을 포함하여 전송해주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때 서버 쪽에도 이와 같은 처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바라든가 C++, 모든 언어들이 ASP, 와 같은 PHP, 이와 같은 형태의 언어들이 서버 사이드 측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2세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적인 프로그래밍을 주로 데이터에 집중을 시켜서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 정보를 가공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뒷단, 즉 저희가 흔히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백엔드 단의 프로그래밍 기술이 더 성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세대 웹 서비스 개발의 특징 중 하나는 백엔드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실제로 백엔드 단의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이나믹한 데이터, 다이나믹한 스타일을 모두 서버가 처리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버가 데이터 처리나 스타일 처리까지 한꺼번에 해서 서비스를 처리하는 이러한 모델, 특히 이러한 스타일 부분, 즉 저희가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받아보는 출력 내용뿐만 아니라 그 스타일까지도 서버가 처리해서 전송하는 방식, 즉 서버 측에서
렌더링하는, 즉 출력에 관련한 모든 내용까지도 직접 서버가 다 관여해서 담당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인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이 성행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CSR 방식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버에서 수행하던 데이터 가공 처리 및 비즈니스 로직 처리는 서버에 그대로 두고 클라이언트의 렌더링하는 기술을 클라이언트에게 분담 처리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분담하여 처리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처리를 담당하는 렌더링 기술들은 프론트 엔드라고 해서 서버를 따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론트엔드에서 렌더링 기술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이 렌더링은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처음에 초기에 요청을 할 때 원하는 서비스를 렌더링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프론트엔드 서버로부터 필요로 하는 기술, 즉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출력이 필요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동적으로, 출력 기능을 동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하게 되고요. 동적으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처리하다 보니 필요에 의한 것은 동적으로 변화되는 데이터만 갖고 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뒷단의 서버로 백엔드라고 불리우는 서버를 두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뒷단의 로직, 비즈니스 로직 처리에 전담하도록 한 다음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백엔드 서버를 통해 데이터만 가볍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구성해 줌으로써 실제로 렌더링은 모바일 쪽에서 직접 클라이언트 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데이터만 통신을 통해 가볍게 갖고 올 수 있게 해주면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구성이 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CSR 렌더링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가장 선호하는 아키텍처로 프론트 엔드 서버와, 즉 사용자와 대면하는 렌더링 전담 서버와 그다음에 뒤에 보이지 않는 로직, 비즈니스 로직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백엔드 서버로 나누어지는 아키텍처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분리되면서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되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가 예제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식당에서 주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손님에 해당하고요. 프론트엔드는 홀 담당자에 해당하며 백엔드는 주방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방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프론트엔드인 홀 담당자와 백엔드 담당자를 분리해서 운영을 할 경우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홀 담당자는 고객하고의 대면 처리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주방에서 어떠한 요리가 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한 홀 담당자는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죠. 즉 고객에 집중하기 위한 자신의 전문성 개발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비해 주방은 어려운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에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그쵸? 네, 단지 요리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이와 같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분리되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는데요. 웹 서비스에서도 이와 같이 백엔드라고 하는 뒷단의 로직 처리와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렌더링 처리 서버를 분리하여 설계해 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각 영역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즉, 프론트엔드는 사용자와의 직면하는 데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백엔드는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로직을 분리해주면 훨씬 더 독립적으로 운영도 가능하며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백엔드 코드나 프론트엔드 코드가 분리돼서 개발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한쪽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다른 쪽에는 영향이 최소화되어 다른 한쪽이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도 생기며 또 그로 인해서 결합도가 높아서 발생되는 유지보수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아키텍처든 또는 어떠한 패턴이든 실질적으로 독립적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모델이 만들어질 경우 반드시 얻는 이점으로 이 둘 간의 독립적 운행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력의 최소화 때문에 비용 절감이라든가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이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공통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렌더링 과정 없이 프론트엔드에서는 데이터만 다시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서비스도 개발이 가능했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최종적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려면 이 안에는 렌더링에 필요로 하는 여러 스타일 기술들도 필요하겠지만 또한 제일 중요한 이제 데이터도 필요로 한데요. 예를 들어 이 클라이언트가 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스타일은 굳이 받아올 필요 없다. 나는 데이터만 변경돼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라고 했을 경우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서버가 분리돼서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백엔드 서버로부터 이 렌더링에 관련된 건 그대로 사용을 하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정보만 다시 받아와서 데이터만 바꾸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처리 속도 면에서나 또는 요 트래픽 발생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보편적으로 이와 같이 즉 재사용 가능한 렌더링 부분을 재사용한다든가 또는 데이터 부분을 재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즉 한 서버에서 한꺼번에 만들어서 전송을 해줄 때에는 데이터 하나만 바뀌어도 렌더링 기술도 똑같더라도 데이터만 변화가 있더라도 다 같이 한꺼번에 받아야 되지만 다시 전송을 받아야 되잖아요. 요청에 따라서. 그런데 이와 같이 분리된 서비스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 다시 받아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로 인해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앞으로 차세대 모델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꼭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되셨을까요? 특히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들은요. 여기서
데이터 같은 경우 백엔드 단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도 좀 더 외부에서 쉽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요런 안에서 사용하는 비즈니스 로직조차 공개하지 않고요. 안에서 수행한 후 바깥에는 아주 쉽게 데이터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개발자들을 위해 보통 열어주는 기술인 API 형식의 형태로 접근해서 쉽게 데이터 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백엔드 단은 점점 추상화되기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청에 맞춰서 서비스가 점점 더 이와 같은 구조로 발달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클라이언트 내에 렌더링하는 부분을 그대로 쓰고 데이터만 바뀌는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구조. 여러분들 땡이라든가 또는 일반 모바일 웹앱들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디자인은 그대로인데 화면에 보이는 형식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는 구매자, 구매 정보라든가 그쵸? 실시간 가격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계속 바뀌어서 출력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즉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원의 최저가 항목에 설명되고 있는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즘 사용하시는 모바일 웹앱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고요. 즉 데이터만 교체하고 렌더링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렌더링 관련된 기술들을 재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뭐 재사용이라고 해서 똑같이 한다라고만 한정지어서 생각하실 거는 아니고요. 렌더링 기술을 자체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동적으로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하면서도 재사용 가능한 모델로서의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데이터는만 받아오고, 그죠? 데이터만 변형을 하고, 나머지의 서비스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모델을, 그러니까 하나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CSR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즉, 렌더링을 클라이언트 쪽에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혹시 분리를 할 경우 보통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요. 데이터만 교체해 가면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많이들 사용하시게 됩니다. 용어들에 지금까지 등장하는 용어들이 많이 어려우실 수 있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다시 한번 언급하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요. 지금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러한 웹 서비스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하나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형식의 주로 기술적인 형태를 가지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다면 백엔드 쪽에서는 이제 남은 거라고 렌더링을 하지 않으니까 남은 건 데이터의 처리에 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도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용자가 알 필요 없고 단순한 API로의 통신만 해주면 간단하게 데이터 서비스가 나갈 수 있도록 추상화시키겠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가져다 써라 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백엔드는 더 이상 복잡한 로직을 알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API만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데이터를 가져다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것이 3세대 웹 서비스입니다. 많이들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앞서 등장했던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MPA라는 방식입니다.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약자로서 MPA는 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죠. 이 방식 전통적인 방식일까요? 아니면 제 3세대 차세대 모델일까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웹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이라도 작성해 본 분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페이지 단위로 모든 서비스를 페이지 단위로 나누어서 여러 페이지로 구성하는 모델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와 같이 여러 페이지로 만드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이러한 MPA 모델은 새로운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그죠? 서버에서 렌더링된 정적인 서버에서 이미 다 렌더링을 했어요. 이 안에 출력해야 될 데이터와 렌더링 정보가 모두, 여기서 렌더링이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맞나요? 네네네네네. 자, 요와 같은 기술들을 모두 서버가 생성하여 결과를 전송하게 되니까요. 전송 트래픽적인 면에서 굉장히 무거워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네, 그렇다라는 말씀을 앞서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델을 갖고 있는 게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방식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주로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은 MPA라고 해서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와 반대인 SPA는 제일 먼저 처음에 요청을 할 때 렌더링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다운로드 최초의 요청 시 여기 안에 렌더링이 필요로 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기술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스크립트, 동적인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하여 원하는 렌더링을 출력해낼 수 있고요. 또한 추가적인 동적인 데이터가 필요로 할 경우 백엔드 서버로부터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식 통신을 활용하여 가지고 오게 되면 화면에 전환 없이 데이터가 바뀔 수 있도록 처리해 주니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내용이 변화가 처리가 될 수 있는 모델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계시는 모바일 웹앱 서비스들이 대부분 싱글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릴 때 등장했던 용어들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SPA와 MPA는 렌더링하는 페이지의 개수에 따른 구분입니다. SPA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렌더링하는 페이지가 하나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MPA는 렌더링하는 페이지의 개수가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적인 방식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지요? 이번에 CSR이라고 하는 용어와 SSR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SL과 SSR은 렌더링의 위치에 따른 구분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고요.
CSR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약자이며 SSR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약자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은 SSR 방식이지만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도록 클라이언트 쪽에서 렌더링 기술을 분리해서 가져간 모델이 CSR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CSR과 SSR은 렌더링 위치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용어들을 활용하여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주로 SPA에서는 즉 싱글 페이지 아키텍처 모델은 모바일 환경에 적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이고요. 방식이고 주로 렌더링은 CSR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MPA와 같은 모델에서는 SSR로 렌더링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CSR이 더 우수하다, SSR이 우수하다 라고 표현하실 수 없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방식을 선택하여 기술을 적용하시면 훨씬 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세대 웹 서비스의 특징을 기반으로 앞으로 차세대 웹 개발 트렌드는 어떻게 될지 그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 서비스는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모듈, 즉 컴포넌트들을 하나의 앱에다가 담아서 모아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개발하는 모놀리식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운영이나 개발이나 배포 면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방식으로 서버 단의 아키텍처가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라이언트, 즉 프론트 엔드 서버 쪽의 기술적 변화, 구조적 변화라고 한다면 서버 백엔드 단에서의 서비스 개발 구조의 변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SPA는 프론트엔드, 즉 클라이언트 쪽에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형식을 주로 사용하며 CSR 렌더링 방식을 도입하여 SPA를 실현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에 반해 백엔드 단은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더 독립적으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통합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을 더 쪼개서 작은 단위의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쪼개서 분리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쪼개게 되면 그죠? 어떻게 될까요? 이 서비스가 교체되거나 할 때 다른 서비스가 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서비스가 가입 서비스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해당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이상이 생겨서.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 쇼핑은 여전히 쇼핑 서비스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네, 맞습니다. 즉 하나의 서비스를 모놀리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게 되면 하나의 통합된 어플리케이션 내의 서비스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하나가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은 마이크로 형태로 쪼개서 서비스 단위로 쪼개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가 죽더라도 다른 서비스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전력 소모나 기타 자원에 대한 낭비를 줄이고
다른 유용한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분배도, 자원 분배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서버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키텍처 엔지니어에게만 이러한 기술적 발달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아키텍처의 적절한 개발 환경이, 소프트웨어적인 개발 환경도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할 경우 실제로 어떠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현재 트렌드를 가지고 있느냐는 개발자에게 굉장히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이해했을 때 여기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개발을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도구는 없을까? 이렇게 짜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또는 어떻게 마이크로 단위의 서비스를 할 것인가? 또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갰을 때는 서로 간에 필요로 하는 통신은 어떻게 할까? 또는 각자 마이크로 서비스로 운영을 했을 때 이들 간의 동시성 제어는 동시에 서비스가 들어가거나 또는 어떤 서비스가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조인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개발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문제 해결 또는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발자 측에서 해결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키텍처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웹은 규모도 커지고 있고 그러한 규모에 맞춰서 규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백단에서도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규모가 커지지만 안정적일 수 있게 서비스를 좀 더 작은 단위로 쪼개며 이러한 서비스 하나가 사용하는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서 쓸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아이디어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맞춰서 개발자로서의 역량도 키우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서비스의 형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유저에 대한 접근성은 오히려 더 쉽게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서비스가 규모가 커지면서 동시에 접속하는 사용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트래픽 관리는 당연히 필수적이고요. 또는 특정 서비스가 몰릴 경우에 트래픽 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는 어떤 특정 서비스가 몰리지 않을 때는 거기에 할당된 자원들을 다시 분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있어야 하고요. 맞습니까? 또한 이렇게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데이터량도 어마어마해지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의 해결 방법도 같이 웹개발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현재 웹시장에서 주로 이러한 목적에 맞게 아키텍처도 같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서 3세대의 특징을 이어받아 여전히 이제 차세대 역시 프론트엔드 서버와 백엔드 서버를 분리해서 각각의 역할을 전문화시켜 주는 모델로 갈 것이고요. 역시 백엔드 역시 데이터만 전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또한 그 비즈니스 로직의 복잡성을 알 필요 없이 간단하게 원하는 정보만 받아갈 수 있도록 백엔드 역시 좀 더 사용법이 간소화되는 API 형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API도 역시 한꺼번에 몰리거나 특정 API에 몰리거나
또는 이거를 특정 API의 처리를 좀 더 밸런스 있게 하기 위해서는 API 게이트라고 해서 앞간에 내 API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예, 이런 것들이 실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표현해 본 그림입니다. 모던 앱이라고 하는 현대적 모던한 웹의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프론트엔드 서버와 백엔드 서버를 분리하고 있으며, 프론트엔드는 사용자 Y에 직면하고 있는 렌더링 기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각각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게 전담해 주고요. 백엔드는 데이터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전문성도 높이고 부하도 줄이고 하는 형태로 가게 되고, 이 데이터 처리 역시 복잡한 코드는 알 필요 없다. API로 간단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가라. 그리고 이러한 API도 좀 더 분산된 형태의 서비스로 자원 할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를 통해 처리되는 이러한 모델들이 실제로 현재 차세대 웹개발 트렌드로서의 아키텍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웹개발 트렌드를 3가지 관점에서 정리 요약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웹개발 트렌드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자바 언어가 라이센스 문제로 인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바 언어의 대안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백엔드 쪽 개발 측면에서는 백엔드의 개발 방향이나 운영 환경의 변화가 특히 클라우드 기반 환경으로 바뀌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이나 여러 자원들이 한쪽으로 어떤 특정 서비스에 몰리거나 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 서비스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에도 다른 서비스가 문제없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놀리식 방식보다는 서비스를 나누어주는 작은 단위 서비스로 나누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발자는 이렇게 나누어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하여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미리 체크하면서 개발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앞으로의 웹개발자로서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다라는 점 숙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세대까지만 해도 백엔드 중심의 웹개발, 즉 서버가 모든 역할을 담당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앞으로의 트렌드는 프론트엔드 중심의 개발로서 서비스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모두 프론트엔드 중심이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러한 서비스의 형태가 각각 어떠한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시나리오에 적절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적인 웹 프로그래밍과 동적인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 비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